자, 일단 그 초반부에 가장 큰 등치가 나왔어요. 제곱비 비율 분석하고. 하긴 레버리지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아주 짤막짤막한 개념들이에요. 한 문제라고 승리라고. 이쪽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대신에 내용을 조금씩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못 푸실 거니까. 자. 첫 번째 나오는 게요, 문제로 따지면 2012년 47문제인데요. 매출액 백분율이라는 건데, 한 문제에 두 문제 나오는데, 내용은 단순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산의 증가 부분에서 부채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이라도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이 이만큼 늘어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자산의 증가 부채가 증가하면 그 금액을 뺀 만큼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자금인데, 자산의 증가에서 부채가 증가한 것만큼 필요한 자금인데, 우리가 그 자금 중에서 외부에서 조달할 금액, 어떻게 볼 거냐면, 그 금액에서요, 우리가 이익 본 것 중에 밖으로 나가는 게 그다음이고 남겨놓은 게 유보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보된 이익만큼은 자금이 있잖아요. 그만큼은 조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뺀 만큼이 외부 자금 조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자산의 증가액이 있고 부채 증가액이 있으면 이 차액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니까.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그 필요한 자금 중에 우리가 이익 본 것 중에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 이익이 있으면 그만큼을 여기서 안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만큼을 뺀 게 EFM, 외부 자금 조달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2010년에 47번. 매출액 백분율법에 따른 외부 자금 조달액, EFM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산의 증가에서 증가를 뺀 거에서 유보이익만큼을 외부 자금 조달하면서 그래요. 이익이 있으니까. 답은? 이거 2번하고 운동하시면 안 돼요. 됐죠? 2011년 47번. 이게 뭐 깔끔하고 좋아요. 맞잖아요. 자, 47번. 똑같이 나왔죠? 네. 3번이고요. 자, 2012년 40번부터 보시죠. 자, 매출액 백분율법에 의한 재무회칙에서 틀린 내용은 적으세요. 1, 2, 3번 다 맞는 거니까 적으시면 좋겠고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증가와 비례한다. 주장입니다. 2번. 자산 증가분과 유동부채 증가분은 차이가 소유자금이다. 나왔던 거죠, 아까? 소유자금이고요. 비유동자산은 매출액의 증가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맞죠? 반드시 비례하지 않아요. 4번을 딱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아까 유보이익을 뺀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배당금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조달이 늘어났거든요. 이해가시나요? 배당액이 높을수록 외부 소유자 금액은 높아지겠죠.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해하시나요? 얘가 줄면 얘는 커진다. 이해가시죠? 48번. 매출액 백분율법에 따른 외부 자금 조달액. 3번이죠? 똑같은 거잖아요. 꼭 나와야 됩니다. 2013년. 3점짜리네. 2013년. 2013년. 자. 아니, 이거잖아요. 자산의 증가수 증가세고 2014년 48번. 아니 48번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할 거예요. 48번이고요. 이제 할 거예요. 2013년에 48번. 이게 계산하는 거네. 48번이요. 보세요. 자,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활동에서 자동적으로 조달되는 자금 공급에 해당하는 것. 여기서 표현하는 건 자동적 조달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일단 인건비가 증가하는 얘기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조달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입 채무, 물건 사고부터 만졌다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은 돈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시나요? 물건을 사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자, 48번입니다. 76거. 18번. 이제 13년 거예요. 10년 풀었잖아요. 2013년 48번을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매출이 증가하면서 아니 49번이네. 아 제가 잘 안 보여요. 48번. 자, KN56 방송되죠? 추정 재무를 작성한 결과 내년도 자산이 1억 원 증가할 것을 한다. 자산 1억 원 증가. 이해가시죠? 유동부채는 5천만 원이 증가돼요. 부채 증가. 됐나요? 그러면 소유자금은 얼마라고요? 5천이 소유자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유보이익은 1,000만 원 증가한대요. 그만큼 조달할 필요가 없죠. 빼면 4천. 됐습니다. 가봐서 4점짜리죠. 그렇죠? 49번이에요. 초상 감각으로 푸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단 영업활동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들 회계적 감각이 있으면 바로 풀 수가 있는 게, 회계에서 영업이라는 건 재고 자산거래만 쓰는 용어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옴을 매출처벌이라 하는 거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매입처벌 하는 거죠. 회계에서 매출과 매입은 재고자산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영업활동 조달된 말만 보시면 재고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개념은 이래요. 우리가 영업활동에서 자동 조절되는 자금, 뭔 뜻이냐면, 우리가 자산을 사올 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불 안 하고 버티면 그만큼 자금을 조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아니, 그 돈을 주면 그만큼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부채를 지게 되면 그만큼은 자동으로 조달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은 2번입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영분석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회계가 한 60% 이상 되거든요. 회계적인 그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냥 풀리는 게 되게 많은데, 아직은 그게 좀 어려우신 상태고, 잊어버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이란 말은 회계에서 재고상 거래 많이 못 써요. 애초부터. 그리고 4개 중에 재고상 거래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매입 채무. 그렇죠? 경영교사 1차에 기업 진단론 시험이 있는데요. 과목이 과목이거든요. 근데 방송대하고 출제 경향이 많이 달라요. 저희는 비율 분석이 굉장히 급하게 그렇잖아요. 하시는 중에 다 문제가 없나? 그랬을 거예요. 좀 달라요. 레벨은 쉬운데 범위는 광범위하더라고요. 레벨은 저희보다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레벨은 기업 진단론. 근데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막 마케팅도 좀 튀어나오고 경영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범위는 넓은 것 같아요. 했습니다. 다 풀었죠? 매출 분율법, 요거는 잘만 체크하시면 별로 쓸 거 없어요. 이상 번지진 않을 거니까. 자, 질적 경영성. 요건데요. 이거 지금 한 번씩 나오는데, 요 개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써드린 범위 내에서 나오긴 하는데, 네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오긴 했는데요. 요 개념까지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요 개념까지. 이게 뭐냐면, 질적 경영성이라는 건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문제씩 나와요. 그리고 적어도 5개에서 나오긴 할 건데, 회계는 제가 회계를 하는 사람이지만 장단점이 분명하거든요. 회계는 숫자니까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적인 거 말고 다양한 것들 개수 같은 게 반영이 안 돼요. 회계에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점까지 감안해서 해보자가 질적 경영 분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자, 문제 보시죠. 자, 48번에 문제 분석 40% 나갈게요. 48번. 자, 2010년 거 48번. 그렇죠? 네. 자, 일단 개념은요, 보세요. 질적 경영 분석이란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계량적 정보에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질적 정보, 뭐 국민소득이나 경기, 통화량, 금리, 물가, 환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면 어렵겠죠. 어려운 걸 일단 문제 시켜나와요. 어려운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역사적 원가로 추정된 자산, 회계는 자산과 부채를 역사적 원가로 씁니다. 이게 회계 중에 첫 번째죠.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라는 건 과거의 원가잖아요. 그렇죠? 측정한 자산은 과소계산되고, 맞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말이 뭐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자산은 옛날 금액이니까 당연히 과소계산되겠죠. 이해하시나요? 손익계산상의 이익은 과대계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해가시나요? 보세요, 이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 물가가 높아요. 그러면 자산시세에 있는 거는 원가, 실제로는 시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적혀있는 금액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소평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매출액은요. 원가는 과거의 원가인데 매출할 때 매출액은 시가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액은 높게 잡히고 원가는 낮게 잡혔으니까 이익은 과대상된다는 뜻입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죠? 결국 뒤에 문제가 다 여기 나올 거니까 정말 잘 필요가 있어요. 2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채무자는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손실 부담 맞아요? 네. 아니요. 이 내용이에요. 채무액은 딱 고정된 명목 앞에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 지금 1억 원만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 원 갚는 것보다 3년에 1억 원 훨씬 나은 거죠. 이해가시나요? 네. 이렇게 보세요.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액으로 고정된 채무를 지참하면 채무자는 감소한다고요. 이해하시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억 원을 갚는 것보다는 나중에 1년 1억 갚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된다. 이해할 수 있죠?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의 기본. 받는 건 빨리 받고 줄 건 늦게 주고. 그게 기본입니다. 3번. 자, 고의적인 조작이 없다면 회계자료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어떡하세요? 있죠? 이해가 한번 나왔잖아요. 시가는 여기 있는데 기록은 원가로 해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당연히 여기 있어요. 저도 얘기하지만 보세요. 회계자료는 역사적 원가로 치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재산 상태를 정확히 못 나타내는 단점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보세요. 회계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추정을 허용하죠.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회계의 추정. 단가상수 추정이고요. 대손충당도 추정이죠. 추정이 허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왜곡할 여지는 있어요. 제가 회계 공부하지만 회계 자꾸 계속 먹는 거죠.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자, 4번이요. 포터의 5요인 모형에 의하면 제품 차별 정도가 낮고 구매자의 제품 매출 비용이 낮은 서비스로 산업 내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은 나타나죠. 기억 안 나시죠, 이거? 자, 보세요. 마케팅이 나오는 건데요. 포터의 5요인 모형에 따르면 제품 차별 정도가 낮고 구매자의 제품 교체 비용이 작은 산업은 도입, 성장, 성숙 세태기 중에 성숙기죠. 성숙기입니다. 찾아보시면 성숙이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방식이었어요. 기업 듣는 시험은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마케팅 튀어나오고 경영 튀어나오고. 자, 질적 특성은 네 문제 풀 건데요. 총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파트라 아주 어렵게 되더라고요. 요 네 가지 잘 적으셔야 돼요. 됐나요? 요거 가지고 이제 풀렸습니다. 2011년 48번. 아, 제가 드린 건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뒤에 20페이지인데 이걸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자, 2011년 48번. 자, 해볼까요? 자, 질적 경영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죠? 네.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채무 부담이 적은 기업보다는 채무 부담이 큰 기업이 더 나왔죠? 네.
더 이익을 많이 볼 거잖아요. 됐죠? 2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역사적 원가로 측정된 자산은 과대산될 가능성이 가진다? 과소죠. 실가보다는 떨어질 테니까. 됐죠? 2번에 쓰고 3번. 고의적인 조작이 없더라도 회계자료는 기업의 경제실질을 왜곡할 수 있다. 맞죠? 두 가지였죠. 역사적 원가를 적돼 있고 또 추정을 허용하기 때문에 왜곡될 수는 있다. 됐죠? 3번. 포터의 5 요인에 따르면 아까 어떤 거죠? 경제 높죠? 성숙기니까. 맞죠? 자, 2012년 49번. 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질적 경영부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해볼까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기업은 채무부담이 증가함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 아니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죠. 그죠? 2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역사적 원가로 측정된 자산은 과소 계산되고, 맞죠? 네. 손익계산상의 이익은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나요? 네. 2번이 맞고요. 3번. 고의적 조작이 없다면 회계자료가 기업의 경제실질을 왜곡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요? 틀렸죠? 있죠. 4번. 경제는 높아지죠? 똑같이 나왔죠? 자, 마지막 거 2013년 50번. 요거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보세요. 경영분석을 위한 재무제표 활용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재무제표의 문제점이 아닌 것. 아닌 거예요. 보세요. 현재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다. 아니죠? 이게 틀렸죠? 회계 자료는 뭐다? 원가다. 항상 그 회계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원가냐, 시가냐, 크게 얘기하면. 근데 실제 가치를 시가로 하는 거고요. 원가는 옛날 가치죠. 그럼 당연히 실제 가치는 반영하지 못할 거다. 그렇죠? 많은 추정이 포함되죠. 그렇죠? 질적 자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계량적 정보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적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로 기업과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어렵다라면 틀린 말입니다. 비교가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맞는 거죠. 됐나요? 자, 요거는요. 다음은 부실기업 처리 방법인데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2010년, 11년에 하나씩 나왔는데 12년, 13년은 사실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고 장담 못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간단한 거좀 보시죠. 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만 픽하시면 돼요. 구조조정을 하는데 하나는 사업 구조조정이라고 하고요. 사업. 하나는 재무 구조조정이에요. 조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사업을 조정하는 게 있고 하나는 재무제를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요 세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씩. 단답형이니까.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죠. 확률 따지면 12년, 13년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와서 높아 보여요. 근데 안 하자니 찝찝하고. 나온 거니까. 이런 거는 딱 체크해놨다가 시험 직전에 한번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다 단답형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업 자체를 조정하는 거. 주요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다른 기업과 합병한다든가, 또는 자본 유출하시죠. 자본 유출이 뭔가요? 자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지출들. 요즘에 투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거 또는 R&D가 뭐예요? 연구개발비죠. 이걸 감축하는 것들은 사업 구조이라고 하고요. 이해가시나요? 이 의미를 잘 보시면 사업 전체를 어떻게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산이 아니라 주요 자산이잖아요. 이거 팔아서 사업으로 달라질 수 있고요. 다른 기업 합병하는 거, 사업에 큰 문제가 오죠.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 자본 수출이나 R&D를 준다는 얘기는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사업 구조 조정은 더 없죠. 재무 구조는요, 돈 가지고 하는 건데요. 보세요. 새로운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이게 뭔가요?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이나 채권 발행을 통한 주식조달이나 채무 상환식이나 방법을 조정하는 것. 채무 상환식을 주거나 이해하시나요? 방법으로 분할 상환식으로 자금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채 출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재무 구조는 다 어쨌든 돈을 방치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49번 문제 보세요. 49번. 다 단답형으로 왔어요, 이거는. 자, 49번. 다음 부실기업차 용법 중 재무구조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주요 자산을 해봐. 이건 사업구조정이죠. 다른 기업과의 합병, 이거 사업구조정이고요. 자본의 주주가 R&D 비용 감축, 사업구조정이었죠. 새로운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재무조정이었고요. 부채의 자격으로 숫자 전환, 맞죠? 그 다음에 채권의 상환 시기 방법도 조정하는 것도 재무. 이해하시나요? 네. 됐고요. 2011년도 40번. 아, 2011년도인가요? 11년도. 자, 기업. 사업 부정이에요? 아니면 지원 부정이에요? 자산외곽은 사업 부정. 다른 기업과의 합병, 사업 부정. 자본의 주주가 R&D 비용의 감축, 사업 부정. 새로운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재무 조정. 미용. 부채의 자격으로 숫자 전환, 재무 조정. 아까 똑같은 데죠? 그래서 사업 부정은 기업, 니은, 디귿. 됐나요? 이게 어쨌거나 2011년 이후로는 안 나왔어요. 11년 이후로는. 그렇죠? 자, 다음은 기업 부실문제인데요. 기업 부실문제도 거의 한 문제씩.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것들은 틀에서 보통 3대 문제 나왔는데 지금 나온 것들은 대부분 한 문제씩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비율 분석 한 8문제 안팎. 그 다음에 레버리지 한 3문제 안팎. 아마 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기업 성과 평가에서 꼭 3문제. 그리고 마지막 이런 부분에서 3문제. 나머지 대부분 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안 하기 틀지 마죠. 자, 기업 부실은 뭐냐면 기업이 부실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 단순하게 개념이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먼저 기업 부실은요. 경제 부실이 있고요. 지급 불능이 있고요. 파산으로 불려갈 수 있다. 있나요? 자, 먼저 경제 부실이라는 건 용어는 경제 부실이라는 용어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기업의 수익보다 비용이 큰 경우. 이걸 우리는 경제 부실이랍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지급 불능은요, 두 가지예요. 기술적 지급 불능, 실질적 지급 불능. 이 중에 기술적 지급 불능이 부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제를 하지 못하는 거. 이해하시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도라고 말하는 게 경영부석에서는 기술적 지급 불능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뭐다? 우리가 갚아야 할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 지급 불능은 이 적자가 누적이 돼서 부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산보다. 그게 실질적 지급 불능.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파산은 뭐죠? 말 그대로 무너진 거죠. 이 지급 불능에 의해서 회사가 책임자한테 나가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없어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법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망했다 이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망한 거고. 여기까지는 망하기 직전 얘기고. 이건 망한 거죠, 이제. 이럴 수 있죠. 자, 50번. 자, G기업이 6월이 만기인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될 경우 기업 부실 중 해당하는 거 뭐죠? 기술적 지급 불능 말하는 거고요. 2011년 50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G기업이 6월이 만기인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될 경우 기업 부실 해당하는 건 이건 2년밖에 안 하죠. 자, 2010년 없었고요. 2013년 52번. 자, 다음 중 기술적 지급 불능에 해당하는 거 해볼까요? 자, 보세요. 먼저 A기업은 5년째 순이익 적자에서 이 뭔가요 이거? 실질적 지급 불능. 5년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의 손실이라는 것을 경제 부실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누적된 것을 실질적 지급 불능이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두 번째, B기업의 작년 자산은 500억이며 부채는 1000억이다.
이것도 실질적 충분. 자, C기업은 채권단의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받았다. 파산. D기업은 6월이 만기 럼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다. 됐나요? 자, 기업 부실 예측범법. 자, 50을 답은 4번이죠. 지금 나온 세 문제가 다 뭘 물었죠? 기술적 지분을 결국 물었어요. 아, 이거는요, 기업 부실 예측범법은 숫자적으로 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숫자적으로 하면. 뭐, 5가지 비율 더해서 뭐 1.9 이상은 양호, 1.9 이상은 목도가 복잡한데, 하여간 방송들은 문제를 그렇게 못 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시험에서 고생할 수는 없어요. 이게 까다롭죠. 특히나 신경망 분석 같은 건 해보면, 이거 지금 아파요. 신경만. 네. 사람 신경망처럼 이렇게 다양성을 넣어서 정말 어려워요. 이것도 만만치 않고 있어요. 여하튼, 그리고 기본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자, 91번. 기업 부실을 예측하는 방법은 예측에 적합한 재무제수 하나만을 이용하는 단일 변량 분석법이 있고요. 하나가 분석하는 거. 그것을 단일 변량 분석법을 합니다. 또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변수를 분석하는 다변량 분석 방법. 또 옵션 가격 결정 모양이 있고요. 신경망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볼 거는 다변량 분석법 첫 번째. 다변량이 두 개거든요. 판별 분석이라는 게 있고 로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특징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Z스코어 모형, 이거는요, 5개의 재무 비율을 분석을 해요. 그 처음에 만든 사람이 중요한 것을 골랐다고요. 그걸 분석을 해서 Z값을 구합니다. 구하는 공식 필요 없어요. 2.99를 넘어간 건 정상. Z값이 1.81만은 부실이에요. 그 다음에 1.81 이상 2.99는 유보. 이해가시나요? 네. 이 Z값을 구했을 때 Z스코어니까 Z값을 구해서 그게 1.81 이하는 위험, 부실, 2.99 이상은 양호, 정상, 그 사이는 유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Z스코어 모형이에요. 됐죠? K스코어 모형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K 숫자를 정단 얘기인데요. 이번엔 5개가 아니라 4개를 가지고 K값을 구해요. 그래서 0.75를 초과한 거는 정상, 마이너스 2.0 미만은 부실, 그 사이를 유보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 숫자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 Z스코어 모형 구하는 게 나오긴 했어요. 네, 50도. 50도? 구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방식은 어렵잖아요. 이게 되게 머리 뽀개지는 건데 그렇게 났네요. 아주 단순한 틀린 맛이라고. 뭐 과감한 결단 좋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거는 이것들의 특징을 묻는 게 나왔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Z스코어 모형을 구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단순하게 나왔어요. 복잡하게 나오고 단순하게. 이것이 어렵잖아요. 자, 로직 분석. 로직 분석은요, 이건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건 정상, 어떤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직 분석은 파산 확률이 곧바로 나와 숫자로. 독특한 방법이죠. 자, 보세요. 로직 분석은 특정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도산 확률로 직접 표현하는 것이다. 됐나요? 그래서 판별 분석은 일정 점수 이상은 정상, 일정 점수 이상은 부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로직 분석은 도산 확률 몇 프로 나온단 말이에요. 좀 더 쉽죠? 쉽고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자,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얘기거든요. 옵션 가격 결정은요, 부채의 만기일에,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일에, 쉽게 말해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 날에 부채보다 자산이 크면 이익이 있다는 거 보는 거고요. 부채 만기일에 자산보다 부채가 크면 그거는 부실을 보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시죠? 대신 주의하실 건 부채는 금액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만기 금액이라고 해서. 그때 부채는 만기 가격을 결정을 하면 돼요. 자산은 뭘로 볼 거냐는 거예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5년 후에 저희 부채를 갚아야 돼요. 5년에 갚을 부채가 5억인데 만약에 그때 자산이 3억이다. 그럼 이거는 부실을 보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5년 후에 5억을 갚아야 하는데 그때 자산이 10억이다. 그러면 이건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는 건데 중요한 건 부채는 금액이 결정돼 있어요. 뭘로? 만기가요. 근데 자산은 반드시 잔고라고 그러십니다. 아니요. 자산은 시장가치, 부채는 잔고가치, 만기가요. 자산은 시장가치, 그 당시 시가. 그래서 보세요. 이 얘기거든요. 부채의 잔고가치가 시장 자산보다 크면 이거 부도란 얘기죠. 값 때문에 없다는 얘기니까 부채보다 시장 자산이 큰 때는 나머지는 남은 재산이니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가 옵션 가격 결정명인데요. 신경만 분석 보시면 그러는데 사람은 신경과 같이 부신을 예측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자의 분석을 방법입니다. 여기 나왔죠? 여기다 한 개 더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무지 머리 아픈 방법이다. 쓰고 싶었는데 정말 머리 아프실까봐 썼죠. 자, 보시죠. 자, 51번. 2010년 51번. 자, 기업 부실 예측의 다별량 분석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알트만의 Z 스코어 모형 아까 봤죠? 네. 그래서 판별 기준에 따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을 정상 기업과 부실로 구분할 수 있다. 중간에 이번 식이 있었죠. 네. 이번 틀렸고요. 2번 로직 분석에 의한 부실 예측 모형은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맞죠? 3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응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기업 부실 예측 모형에서 부도 확률은 자산의 시장 가치가 부채의 장부 가치에 미달하는 것과 맞죠? 맞죠? 4번 신경망 분석은 부실 예측 변수로 사용되는 설명 변수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고려한다. 자, 2011년 51번이네요. 자, 기업 부실 예측의 다별량 분석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해볼까요? 1번 알트만의 Z스코어 모형에서는 판별 기준에 따라 모든 기업을 정상 기업과 부실로 분할 수 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유보지역이 있다. 니은 로직 분석에 의한 부실 예측 모형은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맞죠? 니은 맞고요. 디귿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응용한 기업 부실 예측 모형에서 부도 확률은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가 부채의 잔고 가치에 아니죠? 자기 자본이 아니라 자산이었죠? 우리가 가진 전부에서 부채를 빼야 되니까 지금 틀렸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기 자본은 내 거 아니잖아요. 자산은 부채를 뺀다. 신경망 분석은 부실 예측 변수로 사용되는 설명 변수 간의 상호 영역을 고려한다. 맞죠? 자, 2012년 53번. 아, 이번에요. 2012년 거. 2010년 53번이요. 12년이요? 아, 2012년. 2012년 53번이고. 아, 이거 그겁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숫자 나오기 이거예요. Z스코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풀어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자, 예측 분류가 나오고요. 부실기업, 정상기업이죠. 부실기업이 이렇게. 정상기업이 이렇게. 전체 기업.
중에서요, 부실기업 10개를 보니까 그 중에 예측을 했을 때 부실기업이 8개를 예측했죠. 이 중에 정상기업은 2개를 예측했고요. 정상기업 10개를 집어주면 부실기업 3개밖에 안 나왔죠. 정상기업이 6개 나왔죠. 맞나요? 전체 기업은 11에 9가 나왔어요. 이해가시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실기업 예측해서 부실기업 맞은 거, 정상기업 중에 정상기업 맞은 걸 퍼센트 잡으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총 10개잖아요. 10개 중에 부실기업이 맞은 거 하잖아요. 이해가세요? 정상기업 10개 중에 정상기업 맞춘 거 10개 중에 7개죠. 이해하시나요? 스코어는 이거 더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이거 중에 더 하는 거 이거 다 나온 거예요. 20분에 15. 이거 얼마 나와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예측해서 맞은 것들 비율.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요거는 10개 중에 8개고요. 요거는 10개 중에 7개잖아요. 그럼 총 몇 개다? 20개 분의 15개다. 퍼센트는 75%를 맞추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2010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 쏠 것 같죠? 예측을 잘 맞춘 거를 측정도. 네. 굳이 그대로 가면 제1 수정치 제2 따지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고 푸는 것이다. 자, 54번이네요. 맞죠? 계량적 부실기업 예측 방법에 대한 틀린 내용은 해볼까요? 판별 분석 2개였죠? 판별 분석 Z스코어 모형, K스코어 모형. 기업 부실 예측에 적합한 재무 변수 하나만을 이용하여 기업 부실 예측 방법인 단일 변량 분석 방법의 일종이다? 그럴 리가 있나요? 얘는 5개고 4개 사용합니다. 당연히 다분량이 나옵니다. 다분량. 이해가시나요? 변수를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단일 변량 분석 방법이고, 이거는 5개, 4개잖아요. 저희 단일이 될 수가 없죠. 다변량 분석 방법이다. 이해가시나요? 변수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단일 변량 분석 방법. 근데 이거 변수가 이거 5개잖아요. 제곱이니까. 5개. 이거 4개잖아요. 단일이 아니라 당연히 다변량이 간다. 아셨나요? 그러면 틀린 거고요. 2번. 단일 변량 분석 방법인 집단 간 재무율 차이 분석은 부실기업과 그에 대응되는 정상기업 두 집단에 대해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재분석을 찾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표현을 받고요. 프로필 분석. 이거 안 나왔습니다. 프로필 분석. 넘어가세요. 자, 됐어요. 요거를 잠깐만요. 제가 그려볼게요. 잠깐 쉬었다 하죠.